정만호는 낡은 마당 평상에 앉아 있었다. 바람은 서늘했고 은행나무 잎은 노랗게 물들어 하나둘 바닥에 내려앉았다. 해가 기울면서 긴 그림자가 마당을 덮었지만 그의 마음은 더 어두웠다. 며칠 전부터 아들네가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반가움으로 맞았을 텐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그 발걸음이 편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방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들은 집 안을 둘러보며 벽을 두드리고 낡은 가구를 살펴보고 서류철을 꺼내 한참이나 들여다봤다. 종이에 뭔가를 적을 때마다 얼굴에는 심각한 기색이 묻어났다. 며느리는 거실 커튼을 걷고 먼지를 털어내더니 냉장고 문을 열고 유통기한이 지난 반찬통을 꺼냈다. 이거 드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혼자 계시면 이런 게 걱정이에요. 그 말투는 다정했으나 만호의 가슴은 서늘하게 식었다. 걱정이라는 말 뒤에는 혼자는 위험하다라는 뜻이 숨어 있는 것만 같았다. 손녀는 방에 들어가 책을 꺼내더니 상자에 하나씩 담았다. 이 책 다 필요 없으시죠? 이참에 정리해 드릴게요.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찝찝했다. 왜 갑자기 집안을 이렇게 치우는 걸까? 평생 쌓아온 물건들이 내 삶의 흔적인데 이렇게 사라지면 나는 어떻게 남는 거지? 며칠 뒤 또다시 아들네가 들렀다. 아들은 거실 바닥을 살피며 메모를 하고 며느리는 창고를 정리했다. 상자에 담긴 낡은 도구들이 줄줄이 밖으로 나왔다. 손녀는 부엌에서 영어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Yes, almost done. Just need the interview date. 만호는 귀를 쫑긋 세웠다. 인터뷰? 뭐가 거의 끝났다는 거지. 설마 이민 준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예전에도 손녀가 외국 이야기를 종종 했지만 이번엔 달랐다.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듯 했다. 거실로 나와 물었지만 손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넘겼다. 학교 프로젝트 얘기예요. 할아버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만호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웃음 속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느낌만 더 강해졌다. 밤이 깊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고요가 오히려 시끄럽게 다가왔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울릴 때마다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다. 그는 안락 의자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아내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지금은 위로가 아니라 더 큰 허전함을 안겼다. 여보, 요즘 이상해. 자꾸만 집을 치우고 뭘 준비하는 것 같아. 혹시 나를 두고 떠나려는 건 아니겠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눈가가 젖어들었고 방 안 공기는 차갑게 내려앉았다. 다음 날 며느리는 다시 찾아와 부엌에 서 있었다. 냉장고 칸칸이 살피던 그녀가 유통기한 지난 약봉지를 꺼내 들었다. 이거 다 지난 거잖아요. 혼자 계시면 약도 제때 못 챙겨 드실까 걱정이에요.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길한 그림자가 짙어졌다. 혼자 있는 게 위험하다, 약도 못 챙긴다, 이 말은 곧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나를 이제 챙기지 못한다는 뜻인가? 설마 내가 버려지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설마.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이미 뿌리내리고 있었다. 늦가을의 저녁 공기는 싸늘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벽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정만호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아들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들고 있었다. 서류 위에는 작은 글씨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아버지,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주소 이전이랑 행정 절차 때문에 필요합니다. 만호는 순간 멈칫했다. 펜을 집으려는 손끝이 떨렸다. 서류의 글씨는 흐릿하게 일렁였지만 몇 단어만은 선명하게 들어왔다. 주소 이전, 의료 기록, 거주 확인. 머릿속이 쿵 내려앉았다. 이게 다 무슨 뜻이지? 주소를 옮기고 기록을 바꾸고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준비 아닌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펜을 들었지만 서명하는 순간 손바닥이 차갑게 젖었다. 잉크가 종이에 번지며 얼룩을 남겼다. 그 얼룩은 마치 그의 삶이 종이 위에서 지워지고 있는 자국처럼 보였다. 며느리는 옷장을 열어 낡은 옷들을 하나씩 꺼냈다. 손끝이 바쁘게 움직이며 옷더미가 상자 속으로 차곡차곡 쌓였다. 이제 오래된 건 버리고 필요한 것만 남겨요. 작은 가방 하나면 충분할 거예요. 그 말은 친절하게 들렸지만 만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작은 가방 요양원에서는 개인 물품만 가져가면 된다 했지. 이제 확실하구나. 나를 위해서라면서 결국은 떠나려는 거지. 그는 방으로 들어가 혼잣말을 했다. 아직 괜찮은데 걸어 다닐 수 있고 밥도 혼자 차려 먹을 수 있는데. 단지 약 먹는 걸 가끔 잊어버리는 것뿐인데 말이야. 며칠 뒤 손녀가 방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영어가 그의 귀를 사로잡았다. Yes, the ticket is ready. The interview is next week. 만호는 심장이 철렁했다. 티켓, 인터뷰.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졌다. 그래, 다들 이민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 집에서 빠져나가 요양원에 남겨지는 거잖아. 그날 저녁 뉴스를 보던 중 사회면에 한 노인의 사연이 나왔다. 자식들이 해외로 이민을 가며 홀로 남은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셨다는 이야기였다. 좁은 방 안 창밖만 바라보는 노인의 공허한 눈빛이 화면 가득 비쳤다. 리모컨을 내려놓은 만호의 손끝이 굳었다. 텔레비전 불빛이 얼굴을 푸르게 비췄고 그 빛 속에서 눈동자가 흔들렸다. 바로 저거구나. 내 앞날을 보여주는 거잖아. 나도 곧 저렇게 되는 거지. 며칠 후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엔 저희 집에서 하루 지내세요. 병원도 가깝고 저희가 챙겨드리면 편하실 겁니다. 그 순간 만호의 가슴은 잠시 따뜻해졌다. 그래, 아직은 나를 버리려는 건 아니구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하지만 이어진 말이 그의 마음을 다시 무너뜨렸다. 준비할 게 많아서요. 아버지도 미리 적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호의 입가에 억지 미소가 걸렸지만 눈빛은 얼어붙었다. 적응 요양원 생활을 미리 연습하라는 거잖아. 이제 점점 드러나는구나. 밤이 깊어지자 그는 작은 가방을 다시 꺼냈다. 이번에는 옷뿐 아니라 사진첩도 넣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아들의 모습과 젊은 아내의 웃음이 있었다. 사진을 바라보는 눈가가 젖었다.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나 혼자 남으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가방 지퍼를 닫는 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 쳤다. 그 소리는 마치 철문이 닫히는 듯 무겁게 울렸다. 겨울 초입의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집 안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한쪽 벽에는 비어있는 액자 자리만 남았고 거실 서랍장은 텅 비어 있었다.
창고 앞에는 정리된 박스들이 층층이 쌓였고 방마다 먼지를 닦은 흔적이 선명했다. 만호는 마루에 서서 빈 벽을 바라보다가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겁게 가라앉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집을 이렇게 비우는 건 결국 나를 떠나보내려는 준비잖아. 이 집에서의 내 삶은 끝나가고 있어. 저녁 아들이 은행에서 돌아왔다. 서류를 정리하던 그는 무심하게 말했다. 자동이체 다 해놨습니다. 배터리는 이렇게 준비했어요. 만호의 귀에는 그 말이 다른 의미로 들렸다. 자동이체? 요양원비를 자동으로 내도록 한 거겠지. 이제 확실하구나. 나를 두고 다 떠나는 거야. 숨결이 가빠졌고 손끝이 테이블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다. 며느리가 건넨 물잔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덜덜 떨려 물이 흘러내렸다. 며느리의 눈빛은 걱정이었으나 만호의 마음속에서는 그조차도 증거로만 보였다. 이제는 내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구나. 며칠 뒤 손녀가 교과서를 챙기며 말했다. 짐이 많으면 힘드실 테니 꼭 필요한 것만 챙기세요. 작은 가방이면 돼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작은 가방. 다시 그 단어였다. 머릿속에는 요양원 방 풍경이 떠올랐다. 텔레비전에서 본 좁은 방, 똑같은 침대와 하얀 벽, 멍하니 앉아있는 노인들의 모습. 내가 곧 저 자리에 앉게 되겠구나. 그는 방으로 들어가 작은 가방을 꺼냈다. 속옷 몇 벌, 세면도구, 사진첩, 아내가 남긴 손수건을 넣었다. 손수건을 가슴에 대자 뜨겁게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었다. 여보, 나 이제 혼자가 되는구나. 너도 없고 아이들도 떠나고 결국 나만 요양원에서 남는 거지.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은 더 짙어졌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또각또각 울릴 때마다 가슴은 망치로 내려치는 듯 요동쳤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사진첩을 펼쳤다. 어린 아들이 웃고 있는 사진, 젊은 아내가 꽃다발을 들고 있는 사진이 차례로 나타났다. 눈물이 흐려져 사진 속 얼굴이 번졌다. 평생 이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마지막은 이렇게 버려지는 거구나. 나는 이제 짐일 뿐이야.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말했다. 아버지, 내일은 저희 집으로 옮기십니다. 짐은 저희가 다 챙길게요. 만호의 입가에는 억지 웃음이 걸렸지만 눈빛은 얼어붙었다. 저 집에 들어가면 곧 다 떠나겠지. 나는 병원도 아닌 요양원 방에 남겨지는 거야. 이제 확실하다. 손끝이 떨렸고 숨결은 가빠졌다. 머릿속에는 낯선 시설의 풍경이 그려졌다. 좁은 침대, 닫힌 창문, 낯선 사람들과의 무미건조한 생활. 그 이미지가 너무 생생해 온몸이 떨렸다. 그날 밤 그는 결국 방 한가운데 앉아 작은 가방을 품에 안았다. 어깨는 들썩였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벽에 비친 그림자는 웅크린 채 떨고 있는 노인의 모습 그대로였다. 시계 초침은 무자비하게 흘러갔고 그 소리가 그의 운명을 재촉하는 발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를 지켜줄 사람은 없고 다들 떠날 준비만 하고 있어. 남은 건 요양원뿐이야. 방 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그는 가방 위에 몸을 기대며 흐느꼈다. 이른 아침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 앞에 선 정만호의 다리는 무겁게 떨렸다. 며느리가 말했다. 오늘은 준비 다 되셨죠? 필요한 건 다 챙기셨죠? 그 말은 친절하게 들렸으나
만호의 귀에는 다른 뜻으로 들렸다. 이제 진짜로 나를 보내는 거구나. 오늘이 그날이네. 그는 신발을 신으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힐끗 바라봤다. 사진 속 환한 웃음들이 지금은 멀어져 가는 빛처럼 보였다. 가슴이 쪼그라드는 듯 아팠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다. 차창 밖 풍경이 점점 낯설게 다가왔다. 요양원이라면 외곽에 있겠지. 이렇게 멀리 가는구나. 손끝은 무릎 위에서 덜덜 떨렸고 시선은 창밖에 고정됐다. 차는 병원 앞도 낯선 시설 앞도 아닌 곳에 멈췄다. 깨끗한 아파트 단지 입구였다. 아들의 차고가 보였고 새로 단장한 놀이터와 관리실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만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두리번거렸다. 여긴 아들네 집이잖아. 왜 여기로 온 거지? 혹시 나를 잠깐 두고 떠나려는 건가? 그 전에 인사라도 시키려는 건가? 심장은 답답하게 조여왔다. 손끝이 가방끈을 세차게 움켜쥐었다. 현관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거실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손녀가 가장 먼저 달려나왔다. 할아버지, 드디어 오셨어요. 방도 준비해놨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작은 손길이 팔을 끌었지만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방을 준비했다고? 무슨 뜻이지? 요양원 방이 아니라 이 집 안에 내 방이 있다는 건가? 혼란이 가슴을 휘저었다. 거실 불빛 아래 새로 산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다. 창가에는 커다란 의자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작은 책장이 세워져 있었다. 벽에는 손녀가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다. 아들은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 방은 아버지 방이에요. 저희가 다 같이 의논해서 준비했습니다. 만호는 말문이 막혔다. 손끝이 가방끈을 놓쳤다. 내 방이라고? 요양원이 아니라 이 집에서 함께 살자는 건가?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창문 옆에는 새 침대가 놓여 있었고 머리맡에는 작은 탁자가 놓여 있었다. 탁자 위에는 아내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손녀가 말했다. 할머니 사진도 여기다 모셨어요. 할아버지 하지 않으시게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솟구쳤다. 어깨가 들썩였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려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며느리가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다. 아버님 혼자 계시는 게 늘 걱정이었어요. 저희가 이민을 가기로 했지만 아버지도 같이 모시고 가려고 준비한 거예요. 주소도 옮기고 짐도 줄이고 서류도 다 그 때문에 필요했던 겁니다. 말끝이 따뜻하게 울려 퍼졌다. 그러나 만호의 귀에는 차갑던 불안이 녹아내리는 소리로 들렸다. 그랬던 거구나. 나를 버리려는 게 아니었구나. 함께 가기 위해 준비했던 거였구나. 저녁이 되자 가족들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다. 손녀가 자랑스레 말했다. 할아버지 방 꾸미는 거 저희도 도왔어요. 커튼 색깔도 골랐고 의자도 직접 옮겼어요. 아들은 웃으며 덧붙였다. 아버지, 앞으로 저희랑 같이 사시다가 이민도 같이 갑니다. 저희 가족은 늘 함께니까요. 만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다시 쏟아졌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였다. 나는 버려지는 게 아니었구나. 나는 여전히 이 가족의 일부구나. 방 안 공기는 포근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오래 잊고 지낸 따뜻한 소리였다. 밤이 깊어도 아파트 거실은 따뜻했다. 부엌에서는 국물이 끓는 소리가 은근히 퍼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방마다 메아리쳤다. 정만호는 새로 마련된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불빛 가득한 단지 안길은 생기가 넘쳤다. 예전 오래된 집의 어두운 골목과는 전혀 달랐다. 탁자 위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 앞에는 손녀가 작은 꽃병에 장미를 꽂아두었다. 아이가 말했다.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꽃이라고 해서 준비했어요. 이제 여기서 같이 키워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렇게나 많은 손길이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따뜻한 미소로 식탁을 차렸다. 아버님 입맛에 맞게 된장찌개 끓였어요. 밥도 부드럽게 했으니 드시기 편하실 거예요. 숟가락을 들자 눈가가 젖었다. 음식의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며칠간 괴롭히던 불안이 눈 녹듯 사라졌다. 옆에서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희랑 늘 함께 가는 겁니다. 혼자 두고 가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의 눈빛은 진중했고 목소리는 단단했다. 만호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며칠 뒤 손녀가 학교에서 돌아와 신이 나서 말했다. 할아버지, 영어 숙제 도와주세요. 인터뷰 준비하는데 할아버지랑 연습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호는 놀라며 물었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니? 아이의 대답은 천진난만했다. 할아버지 얘기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힘나요. 인터뷰도 가족이랑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짐이 아니라 가족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오히려 손주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음을.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나갔다. 마트에서 장을 보며 아이들이 카트 안에 채소와 과일을 담았다. 손녀가 말했다.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깻잎도 사요. 이민 가서도 심을 수 있다던데. 그 말에 웃음이 터졌다. 이민 간다 해도 나와 함께 가는 거였구나. 나는 버려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였어.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으며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동안 착각했구나. 혼자 남겨질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늘 함께였어. 내가 버려지는 게 아니라 가족의 중심이었어. 아들네는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와 손녀는 눈가가 촉촉해졌다. 밤이 되자 그는 새 방 침대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미소가 이제는 위로처럼 다가왔다. 여보, 나 버려지는 게 아니었어. 우리 아이들이 나를 끝까지 품어주고 있어. 눈을 감으니 아내가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다. 정만호는 이제 알았다. 나이는 짐이 아니라 삶의 무게가 쌓여 더 큰 울림을 주는 증거라는 것을. 가족은 그 무게를 함께 나누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나이 들어도 여전히 사랑받고 필요하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그 말은 더 이상 혼잣말이 아니었다. 식탁 위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발자국, 부엌에서 나는 설거지 소리. 모든 것이 그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다.